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토프의 심층분석 1월 18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상했던 대로 청와대 정무수석 자리에 비명계 홍익표 의원이 정무수석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죠. 뭐냐면 그 친명계로 어떤 찐명 뭐 이렇게 파리하는 인간들이나 아니면 성남 라인이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무수석을 가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소통이나 당과 협치 또는 국힘당과의 소통 이런 것들이 좀 걸림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의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야당 대표일 때는 강한 야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지층과 어떤 그 같은 계파들의 힘으로 당을 개혁하는 거지만 대통령일 때는 국정 전반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비명계의 어떤 합리적인 홍익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 가장 위기 때 체포동의안 통과되고 나서 이제 박광원 사퇴하고 그때 긴급하게 정청래 그 당시에 수석 최고위원이 긴급하게 친명계와 해서 홍익표 의원을 만장일치로 원내 대표로 그 당시에 만들었었죠. 그 인연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힘들 때 당을 원만하게 수습하는 역할. 그때 홍익표 의원의 능력을 보면서 그러나 밖에서는 쓴소리도 많이 했던 그런 경력이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에게 쓴소리 한다 그래갖고 그분 사람들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대통령의 자세죠.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어떤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임 정무수석 우상호 정무수석은 강원지사를 출마한다 라고 했는데 저는 우상호 정무수석을 개인적으로는 좋아해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데 좀 우상호 정무수석이 좀 정치를 멋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사실상 정계 은퇴 선언을 했었거든요. 총선 정계 은퇴는 아니죠.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한 발짝 물러나는 것 같은 모습은 참 좋았습니다. 그 이후에 민주당의 어떤 비대위원장도 하고 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보면 항상 정치인들이 정계 은퇴 뭐 또는 국회의원 불출마 이런 것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아쉬워요. 근데 우상호 강원지사 출마 뭐 나쁘지 않죠. 민주당이 김진태만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이광재가 됐든 우상호가 됐든 강원지사는 반드시 탈환해야 됩니다. 경선하겠죠. 근데 지금 이광재 전 의원이 나온다는 소리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나오라고 하세요. 지금 경쟁력은 이광재 전 의원이 경쟁력은 더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둘 다 안 좋아하잖아요. 우상호나 이광재나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둘 다 인간성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단 목표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민주당 후보가 되면 저는 우상호랑 이광재랑 혹시 그 경쟁하는 관계에서 경선하는 관계에서 싸우거나 그래버리면 서로 조직이 안 도와주는 제가 항상 정치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만약에 본선에서 국힘당에게 지면 승복을 잘해요. 민주당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민주정이 좀 고치고 하나가 되려 그러면 본선에서 지는 싸움은 승복하고 깨끗하게 물러날 줄 아는데 경선에서 지면 시끄러워요. 경선에서 너무 치열해져 버리면 서로 캠프가 도와주질 않아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하여튼 이번에 뭐 강원도지사 경선뿐만 아니라 이번에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지자체장 후보들이나 지방선거 후보들 경선에서 졌다 그래갖고 캠프들이 오히려 국힘당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반역적인 행위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내전이 더 무서운 거예요. 내전이 더 잔인하고. 하여튼 뭐 이번에는 안 그러겠죠. 네.
그 다음에 내일 여러분들 인사청문회 국힘당이 보이콧한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의 도전이 내일 이해운 인사청문회에 걸려 있는데, 지금 국힘당 재기용위원회는 내일 이해운의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데, 제가 예상을 좀 해볼게요. 내일 인사청문회가 순탄치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회 재경위 위원장이 임의자예요. 임의자,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권을 임의자가 갖고 있어요. 국힘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임의자가 들어와 갖고 의사 진행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청문회 개회 선언을 안 한다던가 뭐 사회권 진행을 안 한다 그러면 국회법에 따라서 민주당이 실시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상임위원장이 개회 또는 의사 진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다수당의 간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어요. 그 민주당이 얘기하는 법인데, 임의자가 위원장석에서 내려오지 않고 버티면 진행이 안 돼요. 사실상 뭐 국회 경위나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의자가 버티고 개회 선언 안 하면 민주당이 위원장석 앞에 가갖고 사회권 내놔라, 내놔라라고 해도 얘가 버텨버리면 이게 진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럴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파행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조금 예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임의자가 100% 방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이해운 문제를 오래 끌고 가는 게 자기네들이 전략적으로 유리하거든요. 만약에 내일 인사청문회를 국힘당이 보이콧해갖고 민주당이 재경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어떤 위원장 자리를 받아갖고 민주당이 단독이라도 처리를 해버리면 사실상 이해운 문제는 일단락 돼버리거든요. 근데 어떻게든지 국힘당 입장에서는 이해운 문제를 오래 끌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봐서도 전략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입장이 이해운 문제가 굉장히 민주당 지지층들이나 여론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 여론이 안 좋은데 국힘당이 보이콧을 해갖고 일단락 시킬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저 인간들이 어떤 인간입니까? 늘 발목 잡게 하고 파행을 일삼는 인간들이라서 내일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건지, 임의자가 사회권 진행을 안 할 때 민주당이 국회법 절차상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근데 임의자가 버티면 방법은 없어요. 하여튼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단독 청문회라도 하겠다라고 하는데 임의자가 방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 좀 여러분들이나 나나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덜 끌고 나가는 방법 없을까요? 네, 하여튼 내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그 장동혁 씨 단식 4일째인데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시간이 갈수록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누가 들으면 단식 한 14일 됐는 줄 압니다. 이제 단식 4일째예요. 닌겔까지 쳐맞으셔요. 말이 닌겔이지 여러분들 영양주사입니다. 안 그래요? 로텐더 홀에 앉아갖고 지금 웰빙 단식을 하고 있어요. 나가라. 어제부터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겨울에 웬 실내 단식이냐. 나가라. 수많은 노동자들과 수많은 민주열사들은 단식을 겨울 할 것 없이 고공농성도 그 칼바람 맞으면서 했는데 나가라. 밖으로. 그쵸? 닌겔 맞아가면서 단식한다는 소리는 또 처음 들었어요. 근데 왜 장동혁 단식 이유를 여러분들 왜 단식하는 줄 아세요? 단식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통일교 특검하자라고 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언제 통일교 특검을 반대했습니까? 명분이 없는 거죠. 그렇죠? 민주당이 언제 통일교 특검 안 하자 그랬어요? 통일교 플러스 신천지 특검하자 그러니까 장동혁이가 단식하는 이유가 신천지는 빼자!
그러면 신천지를 위한 단식 아닙니까? 제 말 틀려요?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언제 통일교 특검 안 하자 그랬어요? 벌써 정부에서는 검경 합동수사단이 통일교 신천지 어떤 수사가 시작됐는데 민주당에서는 통일교 플러스 신천지 특검하자라고 했더니 장동혁은 싫다. 신천지를 빼자. 통일교만 하자. 그러면 이건 누구를 위한 단식입니까? 국민을 위한 단식입니까? 아니죠. 신천지를 위한 단식이죠. 그러니까 명분이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신천지 특검에서 빼자는 단식이 누가 이게 인정을 해주겠냐고요. 벌써 통일교 수사는 시작됐고 합수본에서 신천지 수사도 이제 속도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특검에 머리 조아리고 나올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의 이런 단식은 명분이 없어요. 적어도 생각해 보세요. 단식이라는 게 목숨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단식을 할 때는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한동혁이가 단식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신천지 특검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쵸? 민주당은 지금 통일교와 특검, 신천지의 동시 특검을 지금 정청래 대표나 민주당에서 하자라고 하는데 장동혁의 단식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좋다. 민주당이 그러면 신천지 빼주겠다. 이게 돼야 되려면 누구를 위한 단식이냐 이거죠. 제 말은. 신천지를 위한 단식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들 장동혁의 단식은 신천지를 위한 단식이에요. 민주당이 언제 통일교 특검을 거부했나요? 하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장동혁이는 누구를 위한 단식이냐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언제 통일교 특검을 거부했냐? 오히려 통일교 플러스 신천지 특검을 하자라고 했는데 장동혁이가 그러면 단식하는 이유는 신천지를 특검에서 빼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하시면 되고 그 이면에는 국힘당 안에서의 한동훈 제명 문제나 여기저기 장동혁에 대한 거취 압박 그리고 특히 윤석열의 선고가 줄줄이 일어나면서 당 대표로서 어떤 국힘당의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 순간이 오고 있죠. 근데 아무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죠. 특히 16일 날 있었던 백대현 판사의 체포 방해 혐의 5년 선고형에 어떻게 보면 장동혁이나 송원석이나 그날 윤석열 관저 앞에 45명이 몰려가서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가 불법이라고 얘기했던 자들, 공수처의 수사 방해를 스크럼을 짜면서 방해했던 자들 모두 지금 특검 수사의 대상이었거든요. 이들도 사실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백대현 판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번에 공수처의 수사는 적법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적법한 공수처의 수사 그리고 법 집행을 스크럼을 짜고 체포 방해했던 혐의로 이미 45명의 국힘당 의원들은 고소고발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공수처에서 수사가 적법했다. 이게 백대현 판사의 5년형이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불만인 거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에요. 이거 보시면요. 법원에서 윤석열은 경호처를 사병화시켰다. 그 다음에 불법 개헌을 인정을 했고요. 국무회의 요건도 미달됐다. 국무회의 요건 미달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누가 가장 지금 선거를 앞둔 입장에서 가장 벌벌 떨겠어요. 한덕수예요. 한덕수 21일 날 선거 일어납니다. 그럼 한덕수는 사후 어떤 계엄 선포문도 불법이다. 그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을 지시하고 만들라고 했던 게 한덕수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 재파가 공수처 수사가 적법했다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재판 내내 특검 수사 내내 윤석열 변호인단이 공수처에는 내란 사건을 수사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불법성 논란을 계속 짚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줄줄이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이미 백대현 판사가 공수처의 수사는 적법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의 논쟁이 이제는 사그러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엄 전 국무회의 위법이고 공수처 수사 적법이고 공수처 수사가 적법이기 때문에 체포 방해 혐의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국힘당 45명의 어떤 체포 혐의 방해도 이것도 수사 선상에서 앞으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공수처의 수사권 인정이 이제는 윤석열이가 무죄 추정의 원칙, 즉 수사권이 없는 자들이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논리가 완전 깨진 거예요. 윤석열이 유일하게 살아남을 가능성 0.0001%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공수처가 내란 사건을 수사할 자격이 없다. 요거 갖고 계속 위헌 시비를 걸었어요. 근데 서울중앙지법에서 강력하게 합법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윤석열은 이제 어떤 불법성의 수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질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번에 비록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 백대현 판사가 심판을 했지만 내란 재판도 불리해지는 겁니다. 내란 재판 자체가 이제 공수처 수사가 합법적이었고 그 합법을 불법으로 막아냈던 윤석열이가 이미 1심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는 줄줄이 윤석열 재판과 다 연관돼 있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을 인정했다는 게 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내란 가담자들의 유죄가 이제 앞으로 45명 국힘당 의원들 중에 윤석열 체포 방해를 하기 위해서 관저로 몰려갔던 사람들의 유죄가 앞으로 길이 터진 거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윤석열뿐만 아니라 내란 가담자들, 그 당시에 공수처의 어떤 체포를 방해하기 위해서 스크럼을 짜고 그 관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이제 유죄로, 왜 그러면 공수처의 수사가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갖고 이제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형량들이 유죄로 무거운 판결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특히 한덕수 같은 경우에도 내란 가담자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마지막으로 백대현 판사의 체포 방해 혐의 5년 선고는요, 우리가 형량은 여러분들이랑 나랑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지만 앞으로 직위원뿐만 아니라 내란 사건의 재판장들이 앞으로 편하게 선고를 할 수 있어요. 저쪽에서 앞으로 공수처의 수사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거 갖고 제가 보면 논쟁거리를 만들고, 불법일 경우에는 이 사건 자체가 전부 무효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예 일단락 져버렸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앞으로 내란 재판에 있어서 직위원뿐만 아니라 계속 줄줄이 선고가 한 7개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관들이 마음 편하게 줄줄이 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길을 터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의미 있는 판결이고, 앞으로 이제 뭐 공수처의 뭐 어떤 수사가 합법이었냐 불법이었냐 이 논쟁 자체가 이제 쓸데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장동혁 얘기하다가 갑자기 제가 넘어갔는데, 지금 국힘당의 장동혁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정치 뭐 1.5선 근데 재선이죠. 지금 장동혁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고성국이에요. 이 고성국이가 국힘당에 가입한다 만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소리가 있었는데, 지금 장동혁의 이런 단식 플레이나 여러 가지 한동훈 제명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고성국 딱 보니까 고성국이가 장동혁 뒤에서 윤어게인 세력들과 해갖고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조선일보가 만약에 장동혁에게 훈수를 준다 그러면 한동훈이를 절대 제명하지 않아요. 장동혁이가 한동훈이를 제명하자마자 조선일보는 일제히 조중동이 비난을 했거든요. 그러면 재래식 언론이 지금 장동혁 뒤에서 조정한다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그럼 누구냐? 유튜버 고성국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잘 보니까 지금 윤어게인 세력들이나 국힘당의 극우 세력들이 한동훈과, 지금 한동훈은 제명을 했죠. 결국은 그들의 요구에 걸맞게. 그 다음에 타겟이 누구냐면 오세훈이에요. 글로 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고성국이가 그대로 그 뉘앙스로 가요. 고성국이가 얘기하는 한동훈 제거, 오세훈 제거. 그러면 오세훈 제거를 하면 누가 되죠? 나경원이가 국힘당의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한마디로 윤어게인 세력들을 배신했던 자들은 끝까지 처단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걔네들을 보면. 제가 보면 그 민주당이나
민주당이나 제가 지금 정청래 사퇴하라 그러면서 민주당 앞에서 시위하는 애들, 쟤네들이 국힘당 이찍 애들이나 똑같아요. 하는 짓이. 여러분들 보세요. 걔네들은 스스로들이 강성 지지자들, 찐명 지지자들이라고 얘기하죠. 민주당 앞에서 시위하는 것들 강성 지지자들, 찐명 지지자들이라고 지네끼리는 얘기를 합니다. 국힘당의 극우라고 하는 것들도 똑같이 자기네들이 애국 보수, 찐 보수라고 얘기하면서 떠들어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 얘네들이 여러분들 이런 민주당 이재명 지킨다고 하면서 민주당에 가장 해악을 끼치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것도 우리 민주 시민들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제 말에 동의하시죠? 저런 정청래 사퇴하라, 문조 털래 이런 말 퍼뜨리면서 문재인, 조국, 정청래, 김어준이 마치 우리 민주 진영의 가장 나쁜 놈 같이 보이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속아나지 않는 그런 정치 의식을 갖고 있는 것도 우리 민주 진영에 선별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능력이에요. 그거 선별하지 못하고 걔네들한테 슈퍼챗 쏘고 걔네들한테 딸려다니면서 정청래 욕하고 문재인 욕하고 조국 욕하고 김어준 욕하고, 적어도 쟤네들이 욕하는 이 4명이 국우들과 그리고 국힘당과 늘 싸웠던 사람들이잖아요. 응? 다만 좀 아쉬움은 있을 수 있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에게 정권을 뺏겼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수모를 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그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국힘당의 극우들과 지금 민주당사 앞에서 정청래 물러나가라고 하는 인간들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증오를 유발시켜요. 생각해 보세요. 증오가 곧 돈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증오가 곧 돈이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힘당 안에서 일명 윤어게인 세력들이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보다 한동훈이나 오세훈, 안철수를 더 싫어합니다. 그거 왜 그래요? 내전이 벌어져서 그래요. 내전이. 첫째, 증오가 돈이 되니까 저렇게 증오팔이를 하는 거예요. 양쪽 다 유튜버 하는 놈들이. 결국은 인간의 원초적인 감성이에요. 증오. 그 증오를 이용해서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정청래가 연임을 하면 이재명 대통령 뒤에 칼을 꼽는다. 그렇죠. 이 증오를 유발시켜갖고 결국에 돈벌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가장 정치권에서 나쁜 게 질투. 이 질투가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전쟁도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국가 간의 전쟁을 하면요, 정말 어쩔 수 없이 모르는 병사와 총질을 하고 싸우죠. 그러고 나서 전쟁통에서도 포로들끼리 아니면 전장에서 서로 총알이 떨어져 갖고 만나면 서로 밥을 나눠 먹고 그러죠. 내전이 가장 잔인한 거예요. 지금 그들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질 경우에는 그 싸움은 그 패배는 견딜 수 있지만, 같은 진영 안에서 싸움을 했다 그걸 지면요, 얘네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라 안에, 국가 민족 안에서 벌어지는 내전이 제일 잔인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결국 증오,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밀고 이기고 싶어하는, 응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오히려 상대방을 질투를 하고 그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증오로 결국은 끌어내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안 돼요.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갑자기 나타난 유튜버들에게 현혹돼서, 정청래가 갑자기 당대표가 된 사람도 아니고 늘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그렇잖아요?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민주당을 지켰던 사람이고, 정청래 국회의원 생활 내내 단 한 번도 강성이라는 이름이 떠나가지 않았을 정도의 개혁적인 사람이고, 그런 정청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왜 그런지 보세요. 결국은 증오예요. 증오.
증오가 돈이 되니까. 정청래를 욕함으로써 정청래가 이재명에게 등에 칼을 꽂으려고 그런다. 그래서 재래식 언론들도 일제히 친청 대 친명 이런 싸움 구도를 만들잖아요. 왜 그래요? 민주당이 워낙 힘이 세니까. 민주당이 워낙 힘이 세니까 대통령의 권력 플러스 입법부의 권력으로 도저히 언론도 자기네들이 싸울 수가 없으니까 민주당 내 갈라치기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기대서 사리 구별 못하고 그런 애들과 더불어서 문재인 욕하고 조국 욕하고 정청래 욕하고 김어준 욕하는 이런 어리석은 지지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결국은 이 사람들 다 욕하고 맨 뒤에 나는 이재명만 바라본다. 그러면 정치가 여러분들 그게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죠.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장동영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흘러 넘어가 버렸네요. 이왕 얘기 나온 거 얘기할게요. 제가 어제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 재추진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잠깐만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 그런 유튜브들에 현혹되는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청래 대표가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1인 1표제 추진이다, 재추진한다. 그랬더니 일제히 기다렸다는 듯이 재래식 언론들이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득구의 발언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일제히 공격을 했습니다. 저는 강득구의 발언이 왜 부적절한지를 제가 지적을 좀 해줄게요. 왜 그러냐면 강득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정청래 만약에 재출마할 때 1인 1표제 적용을 하지 말아라. 적용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 걸 물어보냐. 오해의 불씨를 미리 제거하자는 게 뜻이다. 그러니까 언론이 민주당 갈라치기 하는 프레임을 그대로 최고위원회에서 얘기한 거예요. 연임 포석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저 강득구 씨 제가 하나 원외 대표로 하나 얘기해 줄게요.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로 연임을 도전하든 연임을 포기하든 그건 당원들이 결정합니다. 당신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정청래 대표를 비판을 하려 그러면 오히려 당대표 선거에 정청래 대표가 나섰을 때 정청래 대표가 혹시 공약을 안 지키거나 그런 걸로 비판을 해야 됩니다. 정청래 대표나 그 당시에 박찬대 당대표 후보는 모두가 당원 1인 1표제 추진한다고 했던 거 기억들 안 나십니까?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정청래는 자기가 당대표 출마할 때 1인 1표제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겠다라고 했던 공약을 이행하는 거예요. 지금 박찬대도 그때 당대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 박찬대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공약으로 했던 거예요. 아니 당대표가 공약 지키는데 그걸 갖고 비판을 하고 권력투쟁으로 쓰면 됩니까 이게? 응? 정신 나간 거죠. 응? 오해의 불씨를 제가 하나 물어볼게. 정청래가 연임 도전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나? 당원 당규가 있나? 뭐가 오해야? 정청래 못하면 나와도 민주당 당원들이 찍지 않습니다. 제 말 맞죠? 민주당 당원들이 바보입니까? 정청래가 그동안 10여 년간 정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청래가 어떤 식으로 선당구사를 했고 어떤 식으로 늘 강성파의 이미지가 있지만 늘 어떤 식으로 개혁에 가장 앞장섰는지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당원들이 바보입니까? 1인 1표제 하면 정청래에게 유리하다? 뭐가 유리한데? 당원들이 정청래 팬클럽이에요? 아니에요. 그만큼 정청래가 당대표로서
개혁을 차근차근 추진하고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당원들이 지지하는 거예요. 아니 당대표가 공약 지키는데 계파 갈등으로 오히려 언론의 먹잇감이 되는 이런 작자들이 바로 해당 행위하는 겁니다. 제 말 틀려요? 당대표가 박찬대가 됐을 때 만약에 1인 1표제 했다 그러면 그거 갖고도 그럴 거야? 아니거든. 왜 그러냐. 정청래가 당대표 되면 연임이 되면 두려운 자들이 있는 거예요. 정청래가 연임에 도전하면 2028년 총선의 공천권을 갖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찐명파리했던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더민초, 또 다른 더민초를 배출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지방선거부터 자기네 사람들 줄 세우게 해갖고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개파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이렇게 하면서 본인들이 공천권을 싹쓸이해서 지방선거 이기고 자기네들이 2020 최종 목표는 2028년 총선이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냥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말한 게 하나라도 틀렸어요? 유동철이가 나온다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상임 공동대표 유동철이 나왔었잖아요. 최고위원 도전했었잖아요. 왜 왔어요? 나와서 한다는 짓이 뭐예요? 1인 1표제 반대에 처하잖아요. 응? 제 말 다 맞잖아요. 1인 1표제 반대하는 놈들이 무슨 민주당의 민주화를 얘기하고 민주당의 당원 주권주의를 얘기합니까? 이런 놈들 진짜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자진 사퇴를 하고 결국 더민주 전국혁신회에서 미는 이건태와 강득구로 표몰이를 하려고 그랬던 놈들이잖아요. 정청래 당대표 흔들어 놓으려고. 지금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대 표제 재추진한다고 하니까 극구 반대한 사람들이 뭐냐? 이현주, 황명선, 강득구. 이 사람들이 말은 1인 1표제 찬성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는 반대할 명분이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정청래부터 적용되는 거냐? 야, 오히려 정청래 1인 1표제 통과시킨 다음에 정청래가 나오면 적용 안 시키고 딴 사람이 나오면 적용시키고 그게 더 편법 아닙니까? 제 말 맞죠? 정청래가 연임에 도전하면 1인 1표제를 쓰면 안 되고 정청래가 도전 안 하면 1인 1표제를 통과시켜도 되고 이게 뭐 같은 이게 뭐 같은 질문이냐고. 응? 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왜 정청래는 연임을 하면 안 되는데 정청래가 연임을 하면 뭐가 두려운데 2028년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밀어준 강득구, 이건태, 이현주 니들 불안해서 그러지. 니들 공천 못 받을까봐? 아니 니들이 도전해. 니들이 다음 당대표에 도전해갖고 개혁적이고 당원들에게 사랑받을 생각을 해야지. 대의원에 기대갖고 당대표 정청래 나오지 말아라 그게 말이냐? 이거는 민주당 당원들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민주당 당원들이 여러분들 정청래 연임을 위해서 우리가 1인 1표제 하자고 하는 겁니까? 멀리 봐도 어차피 가야 될 길이고 이재명 당대표 시절부터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1인 1표제, 표의 등가성 조정은 예전부터 무려 3년 전부터 얘기가 나눴던 것이죠. 결국은 이 대의원제 폐지가 민주당의 개파청산이 되는 것이고 그 개파청산을 함으로써 돈공천이라는 금품 요구나 이런 사건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당원들의 요구가 결국은 공천에 직결되는 그 의정활동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들 총선 때마다 우리가 무슨 꼴 봤어요? 무슨 개파 싸움, 개파 공천 나눠먹기, 개파 지분 나눠먹기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이제는 민주당에서 이거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들 제 말 맞지 않아요? 이제는 무슨 시의원 구의원 데려다가 1억 달라 그러고 이런 이 걸린 게 제가 볼 때는 강선우만 그렇죠. 이건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랑 똑같아요.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국회의원들이 지역 시의원, 구의원 공천하는 건 양 정당이 둘 다 똑같습니다. 이런 거 이제 없애야죠. 지역 일꾼 뽑는데 국회의원들이 무슨 생각으로 지역 일꾼 뽑는 줄 아십니까? 나 대신 지역구 관리 잘해줄 시의원, 구의원들. 한마디로 내 쫄따구들 뽑아갖고 나 없을 때 지역구 관리 잘하라는 그런 말 잘 듣는 사람들 시의원, 구의원 뽑습니다. 시의원, 구의원이 그 지역 국회의원 박가리아라고 뽑는 자리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구를 위해서 정말 그 시민들,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만든 자리를 결국은 국회의원들 박가리 하는데 이용된 거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국회의원이라도 내 지역구 시의원, 구의원을 마음대로 뽑을 수 없게끔 만드는 게 바로 1인 1표제 모든 경선을 치르도록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잖아요. 민주당이라도 먼저 국힘당과 다르게 당원 주권주의라는 말이 결국은 민주당의 그 오래 청산되지 못한 개파 공천, 개파 줄 세우기, 이거를 또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와 강득구 이런 자들이에요. 정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청래가 당대표 연임하면 불법이야? 왜 1인 1표제랑 정청래 연임과 연결시켜? 그거 조중동이 바라는 프레임이에요. 강득구씨. 응? 정신 좀 차리세요. 당신 그래서 우리가 당신 같은 사람들 이번에 민주당 최고위원 못 나오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1인 3표제가 아니라 1인 2표제이기 때문에 당신을 못 떨어뜨린 게 정말 한이에요. 어? 한번 당원들 무서움을 봐야 되겠죠, 강득구씨. 예, 강득구 1인 1표제 반대하는 강득구 여러분들 010-6321-6830 당원들만 보내세요. 입으로는 자기는 반대하지 않는다. 응? 반대하지 않는다. 근데 정청래의 재추진이 진짜 이게 말입니까? 뭐 당원 의견 수렴과 현 지도부 재출마 시 적용 여부까지 함께 묻자. 아니 재출마하는 거는 당원들이 결정해요. 이 강득구 이런 자들 늘 뒤에서 누가 밀어주고 그런 거에 익숙한 인간들. 여러분들 정청래 못하면 당원들이 정청래 당대표 연임 못하게 합니다. 잘하면 당원들이 나오라 그러고 하는 거고요. 응?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시비를 걸어갖고. 응?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1인 1표제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민주당의 시대 정치인자 정청래 대표의 대표 경악이고 그 당시에 경쟁자였던 박찬대 후보의 핵심 공약이 당원 1인 1표제였어요.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말한 공약을 지키는 게 비판받아야 됩니까? 응? 안 그래요? 아니 당대표가 전당대회에서 1인 1표제 공약한 걸 지키는 게 당내에서 비판을 받아야 되는 문제냐고요. 말 같지도 않은 논리로 지금 비판하는 이런 자들이 뭐예요? 당권 권력 투쟁하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당내 권력 투쟁할 시기예요? 한심해서 그래요. 한심해서. 지금 민주당이 당내 권력 투쟁해야 되는 거냐고요. 1인 1표제 약속을 지키려면 대표에게 연임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정청래 연임 포기 또는 연임은요 당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어따가 대고 건방지게 최고위원 됐다 그래갖고 당원들이 뽑은 대표를 연임을 포기하라니 당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강득구 당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 맞죠? 당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정청래 잘하면 연임하고 나오라고 하는 것이고 정청래가 못하면 정청래가 나와도 안 찍습니다. 응? 무슨 다음 전당대회부터는 적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게 말입니까? 1인 1표제 통과시켜놓고 누가 봐도 정청래 견제하려고 다음 전당대회부터 쓰지 말자. 이런 개 같은 법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당원들이 1인 1표제 통과시켜갖고 다음 전당대회부터 하자는데 당신이 뭔데? 당심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 말 맞죠? 우리가 지금은 정청래 지지하고 연임을 찬성하지만 정청래 못하면 정청래 이제 자격 없다라고 하면서 당심이 날아가는 거는 순간입니다. 당심이 어떻게 되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응? 네가 뭔데? 진짜 여러분들, 제가 한심한 게 뭐냐면 지금 누가 봐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갖고 내란 종식을 하고 밖으로는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압박에 견뎌야 되고, 지금 민주당이 똘똘 뭉치고도 싸워갖고 지금 해결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런 시기에 당권 투쟁이나 하고 넋 빠진 인간들, 응?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강득구, 이건태, 이현주, 황명선, 정신들 차리세요. 응? 지금은 이재명 정부를 성공을 위한 골든타임이에요.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야 협치, 그리고 중도층 확장을 위해서 비명계 정무수석을 또 임명을 하고 이러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응? 뭐 다음 전당대회에 정청래가 여러분들 출마하면 이해충돌이래. 야,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권리당원이랑 대의원 표를 20대 1로 줄인 거는 왜 권리 이해충돌이라고 말 안 하냐? 제 말 이해가 가시죠? 강듣고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야,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에 70대 1에서 20대 1로 줄였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출마했어. 그것도 이해충돌이야? 제 말 맞죠?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그럼 강듣고 말같이 하려 그러면 이재명 대표님이 그 당시에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율을 70대 1에서 20대 1로 줄이면서, 그러면 강듣고 말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출마를 안 해야 된다. 출마하면 이해충돌이다. 이게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지. 응? 제 말 맞잖아요. 70대 1을 20대 1로 줄인 게 이재명 대표님 아니에요. 그럼 이재명 대표님도 당내 대통령 경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님도 대통령 후보 도전하면 안 됐었겠네. 강듣고 말같이 하면. 팔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응? 강듣고 전화번호 010-6321-6830. 정말 여러분들, 응? 당원들이 왜 당원 주권주의를 방해하냐? 연임을 포기하든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다. 당신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 당원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응? 무슨 최고위원 되자마자 이런 당내 권력 투쟁이라고 한 자빠지고.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들. 강듣고 다음에. 예, 제가 이 정도 설명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응? 말도 아니잖아. 정청래 때 통과시킨 법은 정청래가 뭐 할 때는 아무것도 적용하면 안 되는 거야? 팔 같지도 않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여러분들 귀찮아도 문자 하나씩 보내갖고 정신 번쩍 들게 하세요. 정신 번쩍 들게 하세요. 아니, 자기가 뭔데, 여러분들? 자기가 뭔데? 1인 1표제, 뭐 자기가 뭔데 연임 나가지 마라. 그거 당원들이 결정하는 거야. 제 말 맞잖아요.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죠. 지가 결정해요? 평생 따까리나 하면서 사니까, 평생 따까리나 하면서 살고, 누구 눈치 보고 힘센 것 같은 사람들 눈치나 보고 사니까, 당원들은
개똥으로 보고, 응? 어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밀어줬으니까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의중에 따라서 자기는 행동해야 되니까 평생 따까리나 살고, 응? 최대 개파가 자기를 밀어서 최고해야 됐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대변을 한다? 에라이, 이런 인간들 다음에 다시는 국회의원 시키면 안 됩니다. 응? 당원들 목소리는 개똥으로 알아요. 제가 진짜 화가 나서 그래요. 예, 이 정도 얘기하면 정신 차리겠죠. 네, 국힘당 장동혁의 단식은 한동훈 제명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 화제를 좀 돌리겠습니다. 지금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단계 논란에 송구하다, 징계는 정치보복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저기서 한동훈도 그렇게 너무 뻣뻣하게 몇 년간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한동훈도 사과 정도는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언론의 지적들이 많다 보니까 한동훈이가 이렇게 송구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동훈이가 정치 초짜고 바보라고 얘기하는 게 늦었어요. 단계 논란에 제명되기 전에 오히려 징계가 나오기 전에 한동훈이는 미리 거듭 사과하고 그랬다 그러면 징계가 과했다라는 말이 오히려 한동훈 반대 측에 있는 사람들 입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징계 당하니까 송구하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타이밍이 안 맞는 거죠. 여러분들 보셔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과를 제대로 하려면 이유 불문하고 당내의 어떤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저희 가족들이 연관된 거에 대해서는 당원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라고 하면서 그냥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꼭 뒤끝이 있습니다. 명백한 조작이지만 걱정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뭐뭐 하지만 단서를 달아요. 명백한 조작이지만 걱정 끼쳐 죄송하다는, 이건 사과가 아니죠. 그쵸? 명백한 조작이지만 사과한다, 이거는 사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의 약점이에요. 약점이 한두 개는 아니지만 제가 한동훈이는 절대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클 수가 없어요. 태생적 한계가 있다라고 계속 연일 제가 주장하죠. 왜 그러냐? 보수에서 여러분들 깨지지 않는 지지층 스펙트럼이 있어요. 가장 큰 게 뭐냐? 박정희예요. 그렇죠? 박정희 신드롬은 보수나 진보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그 박정희 스펙트럼에 의해서 박근혜라는 천하의 8푼이도 7푼이도 천하의 7푼이도 대통령이 될 정도의 대한민국의 엄청난 보수의 핵심적인 가치예요. 박정희 경제신화. 잘 보시면, 그렇죠? 그러면 7푼이가 대통령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보셔도 전부 박정희의 후광이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금기시대는 이미 저쪽은 박정희를 성역화시켰고, 박정희는 경제의 어떤 자기네들이 꼭 모셔야 되는 그런 대통령이에요. 그런 박정희의 딸 박근혜를 구속시켰던 인간들이 윤석열과 한동훈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은 윤석열과 한동훈이는 결국 박근혜를 탄핵 국면으로 몰아세웠고 결국 박근혜를 구속시켰던 장본인들이에요. 그래서 태생적으로 윤석열이나 한동훈이가 정치를 하게 되면 보수 진영 자체가 단합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죠. 태생적으로 박정희, 박근혜에 충성하는 친박 세력들이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이 남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공화당이죠. 그런 세력들은 한동훈이나 어떤 윤석열을 용서하지 않아요. 응? 여러분들 그렇죠?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니 전화번호 맞아요. 6321-6830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박근혜를 탄핵함으로써 그 당시에 여러분들 보시면 거의 보수가 괴멸됐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박근혜 탄핵될 때 국정농단에 의해서 탄핵될 때 모두가 보수가 괴멸됐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보수가 갈기갈기 찢어졌냐면
저쪽 대통령 후보가 3명 나왔잖아.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웃기죠? 그 정도로 갈기갈기 찢어졌었어요. 응? 그리고 한동훈이의 태생적 한계는 누가 뭐라 그래도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는 한동훈이에요. 법무부 장관도 왔고 다들 중앙지검장. 여러분들 한동훈이 그 일화 알고 계시죠? 그 일화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한동훈한테 윤석열이가 너한테 중앙지검장을 시키면 절대 하지 말아라. 응? 너는 검찰총장으로 가라 그랬대요. 어떤 사람이 친윤 세력 중에 한 명이 한동훈이한테 옆에 오더니 야, 너 윤석열이가 중앙지검장 시키면 가지 마. 너 무조건 검찰총장으로 가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 윤석열의 길을 갈 수 있어. 네가 제2의 대통령감이 될 수. 이렇게 얘기했대.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아무 대답을 안 하더래. 아무 대답을 안 하더래. 근데 결국은 한동훈은 속으로 웃고 있었다는 거야. 자기는 검찰총장의 위인 법무부 장관에 내정돼 있던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딴 사람은 한동훈이의 급을 윤석열이가 중앙지검장 정도로 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너는 윤석열이가 중앙지검장 시켜주면 가지 말아라. 검찰총장 할 때나 가라 라고 했는데 나중에 한동훈이는 속으로는 웃고 있던 거지. 자기는 법무부 장관에 제일 처음에 내정돼 있어서. 그랬는데 결국은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이 뭐 했어요? 법무부 장관 했죠. 법무부 장관 한 다음에 또 뭐 했어요? 비대위원장 했죠. 비대위원장 한 다음에 또 뭐 했어요? 당대표 했죠. 왜 할 거 다 했어요. 단지 김건희 문제를 둘러싸고 야 이 새끼야 네가 형수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를 이 새끼야 네가 이 새끼야 왜 따져 이거 한번 어긋났다가 똥은씨 뒤지고 싶어 그러다가 김건희가 문자 까고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간 거 아니야. 응? 기울백 문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연병하다가 그렇잖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 소리 한마디 했다가 야 이 새끼야 하고 막 조인트 까이고 막 그러다가 김건희가 열받아갖고 CBS에다가 똥원씨 문자까지 공개하고 날려버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빼고는 여태까지 한동훈이는 그냥 윤석열 따까리였잖아. 그냥 태생적 한계예요. 그래서 그리고 봐봐요.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국힘당 당대표 해갖고 뭐 했어요? 총선 참패했죠.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국힘당에서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당대표 하면서 한동훈이가 뭐 했어요? 모든 선거 패배했어요. 총선 참패 그 당시에 뭐 윤석열 들이받아라 받지도 못하고 다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저렇게 욕하는 거예요. 한동훈 이 새끼 그 지가 이재명이 잡는다고 수사하더니 이재명이 잡았습니까? 다 망했지. 그러니 금천 새끼들이 어디서 배은망덕한 새끼들 국힘당을 우습게보고 계속 욕하는 거 아니야 홍준표가. 네가 이재명이 잡는다고 와갖고 깝죽대다가 결국은 윤석열이가 기염대 선포한 거 아닙니까? 이거잖아. 이재명 대통령 잡으려고 법무부 장관 시킨 거예요. 응? 그렇잖아. 이재명 대통령 잡으려고 법무부 장관 시킨 거잖아. 아이고 한심해서 제가 보면 여기저기서 막 한동훈이 뭐 제명에 대해서 막 하는데 한동훈이는요 돌파력도 없고 태생적 한계가 있어서 멀리 지금 잠깐 보수 통합이나 이런 걸로 뭐 어떤 밑거름은 될 수 있어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동훈이는 사실상 홍준표가 보는 시각같이 국힘당의 어떤 정치 세력에게는 결국은 버림받게 돼 있어요. 결국은 버림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보셔도 그렇죠? 한동훈이를 굳이 여러분들 기존에 있던 뭐 주호영이나 TK의 주호영 뭐 오래된 뭐 김재원 뭐 그 TK의 인사들이 굳이 한동훈이랑 손잡고 갈 필요가 없죠. 결국 나중에 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미국이
그 1980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산진영과 민주진영으로 나누면서 냉전 체제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세계 질서가 어느 정도 균형이 있었죠. 그 균형이 무너진 게 소련의 붕괴, 그 다음에 러시아의 독립 국가들이 탄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공의 어떤 경제 개방, 이렇게 되면서 이제 체제 경쟁은 끝난 거예요. 체제 경쟁은 민주 진영의 완승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소련의 붕괴 이후에 바로 미국이 선택한 게 뭐냐면 세계화 전략이었어요. 세계화 전략. 중요한 얘기하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재밌게. 세계화 전략을 했죠.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신자유주의 시대예요. 우리가 글로벌, 인터넷,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세계화 전략이었어요. 그게 바로 FTA였죠. 모든 국가가 그 무역에 자유롭게 하는 FTA. 그러면서 미국이 사실상 이 냉전 체제 종식, 그러면서 경제 식민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1970년대 이후부터 석유, 페트롤 달러의 힘으로 이제 전 세계를 경제 식민지로 만들, 우리나라의 IMF도 그 일환이었어요. 그 또 우리나라 IMF 얘기하다 보면 길어지니까. 그런데 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자리 잡았던 세계 질서를 지금 트럼프가 파괴하는 느낌이죠. 트럼프 주변에는 동맹도 없어요. 응? 희한하잖아요. 그린란드를 트럼프가 먹으려고 하니까 나토 연합군이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를 보낸다고 하니까 지금 트럼프가 니들 그런 관세 100%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냥 깡패, 저 깡패 새끼,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여러분들 트럼프가 저런 행동을 하는 건요, 트럼프 개인의 일탈 행동으로 감추기 위한 미국의 전통적인 보수 엘리트들이에요. 그 배후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미국이 어떤 전략을 하면 모두가 트럼프를 욕합니다. 트럼프도 누군가에 의해서 트럼프의 싱크탱크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트럼프 혼자 저런 생각을 하고 트럼프 혼자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미국의 새로운 세계 재편의 전략이 트럼프 뒤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헤리티지 재단이에요. 그 헤리티지 재단이 누구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헤리티지 재단 들어봤어요? 헤리티지 재단 들어보신 분? 이 헤리티지 재단이 과거에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명망이 높았던 싱크탱크 조직이에요. 아니, 보수의 명망이 높았던 싱크탱크 조직인데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의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그런 명망이 높은 재단이었다가 이게 신자유주의 시대가 들어서고 나서 얘네 이 헤리티지 재단이 극우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인물이나 그 구성들이 극단적으로 우경화가 되면서 과거의 어떤 보수 미국의 어떤 패권 전략 이런 것들의 이미지가 다 사라져요. 그래서 현재는 극단적인 음모론, 그 대표적인 게 트럼프 낙선할 때 바로 부정선거,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은 음모론과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강력한 기독교 내셔널리즘이에요. 얘네들도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극우파들이 싱크탱크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이거를 여러분들 먼저 아셔야 돼요. 이걸 먼저 아시면 이 마가 운동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위대하게 하자. 이거를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 캠프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헤리티지 재단에서 만든 거예요. 2025년 트럼프가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구호가 마가였어요.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게 헤리티지 재단에서 만든 2025년 트럼프 재선 전략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면 굉장히 눈에 띄는 게 기독교 민족주의가 있어요. 기독교 민족주의가 있고 정권 수립을 위한 설계도. 그러면 이런 어떤 트럼프가 겉으로는 미치광이 트럼프가 뭐든지
하나 결정해서 트럼프 독단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이 미국의 어떤 보수 엘리트 집단들이 꿈꿔왔던 게 있어요. 뭐냐? 백인 우월주의예요. 그게 백인 우월주의 구구들이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 헤리티지 재단이 구구와 기독교의 어떤 극우들과 기독교의 중심으로 퍼지면서 백인 중심 국가 미국이 다시 어떤 그 혼합 뭐죠? 여러 가지 이민인국의 나라가 아니라 백인 중심의 국가, 강한 민족주의, 기독교 근본주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새로운 보수 엘리트들, 백인 중심의 미국, 기독교 중심의 미국이라는 국가를 다시 재편성을 하려고 하는 게 지금 트럼프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새로운 세력들이에요. 근데 이 세력들이 기독교 근본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백인 중심의 마가 운동을 해서 백인 중하층, 중산층, 중하층들이 트럼프에게 열광하는 이런 걸 만들었죠. 트럼프가 여러분들 요즘 왜 더 막 다른 나라 전쟁을 하고 왜 점점 미국의 국익을 우선으로 하고 왜 그러냐면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어요. 미국이 올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어요. 중간선거가 있다 보니까 중간선거라는 거는 미국 상하원 의원들의 그 선거가 있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 이 마가라는 조직들은 백인 중하층들을 중심으로 지금 엄청나게 단단히 묻혀져 있어요. 언론이나 여러 가지 미국의 전통적인 보수들이 트럼프를 비판할 때 오히려 트럼프가 미치광이 발언을 하고 그럴 때마다 더 결집하고 더 지금 트럼프를 응원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오히려 전세적으로는 비판을 받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트럼프가 미치광이고 트럼프가 혼자 저러고 하지만 트럼프는 절대 혼자 저렇게 미치광이 짓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헤리티지 여러분들 얼마 전에 왜 이게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들 미국에 방문했을 때 방문하기 직전에 트럼프가 이상한 여러분들 SNS를 써갖고 난리가 났었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종교를 탄압하고 이게 사실인가? 그런 글이 올라왔었죠. 그 글이 왜 올라갔을 것 같아요? 헤리티지 재단과 문선명 통일교가 연관돼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헤리티지 재단에 엄청난 기부를 했던 게 통일교예요. 그 헤리티지 재단에 통일교 사무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 대한민국 특검이 특검에 압수수색하고 그러니까 헤리티지 재단의 로비가 트럼프까지 전달된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대통령 될 때 자문단 중에 제일 많았던 그룹이 어디냐면 목사님들이었어요. 목사 그룹이 트럼프 자문단에 가장 많이 속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리티지 재단 안에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돈을 헤리티지 재단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헤리티지 재단과 종교인들 그리고 미국의 정치권까지 다 연결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앞두고 느닷없이 트럼프가 이상한 글을 썼죠. 그게 다 그 종교 로비를 통해서 트럼프가 그 글을 쓴 거예요. 문성명 때부터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왜 통일교랑 그 신천지를 강력하게 수사하라는 이해가 가시죠. 이제 국제 문제도 개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신천지가 그리고 통일교가 정치 개입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방미를 해서 미국의 대통령과 국익을 위해서 싸우는데 거기에 종교가 개입되는 거죠. 그거는 절대 용납하면 안 된다면서 대통령이 이번에 깜짝 놀란 거죠. 통일교가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를 할 때 로비를 통해서 트럼프를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마가는 여러분들 단순한 지지층이나 슬로건이 아니에요. 진짜로 보시면요. 백인 민족주의,
첫 번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인 민족주의, 두 번째가 기독교 근본주의. 이게 그 다음에 미국 우선주의예요. 근데 미국 우선주의를 가장 앞세우죠. 앞에 두 개는 숨기고 싶은 거예요. 미국을 우선시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박수를 치겠죠. 근데 아메리칸 그레이트 아메리칸 어게인이라는 그 맨 앞에는 그 사람들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백인 우선주의와 기독교 근본주의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미국 우선주의가 있는 거고. 그래서 한마디로 적어요. 트럼프나 새로운 보수 극우 엘리트들이 어떤 미국의 중심 사회에 들어오면서 이제 미국은 백인이 중심이 나라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워싱턴 정치 안에서 진짜 이게 보면 공화당 내, 그러니까 마가 운동 이런 것들을 공화당 내 급진 세력,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화당의 극우파들이 헤리티지 대전이나 이런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손을 잡고 트럼프를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들 좀 이거는 왜 얘기하냐면, 트럼프가 독단적으로 다 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그럴 나이도 아니에요. 공화당 내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과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들의 손을 잡고 백인 우월주의, 기독교 근본주의를 내세우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서 트럼프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여러분들 보면 공화당이 욕을 먹진 않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모두 베네수엘라와 전쟁을 해도 사람들은 트럼프를 욕합니다. 미국을 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트럼프가 어디에다가 계엄령을 내려도 트럼프를 욕합니다. 공화당을 욕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트럼프의 뿌리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워낙 어디로 튈지 모르다 보니까 모든 미국의 정치 사안이 트럼프 혼자 앞에서 다 막아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진짜 트럼프를 이용해서 나중에 꿈꾸는 게 뭐냐? 트럼프 이후에 바로 정권의 유지예요. 그 정권의 유지가, 그러니까 미국의 그 대외 정책의 기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미국은 국가 안보 전략이 해외까지 퍼져 있었죠. 요즘 어때요? 미국 내 국토 보호예요. 미국 내 마약 문제, 그렇죠? 미국 내 이민자 문제. 얘네들은 미국에 한해서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 이민자를 탄압하죠. 사면권을 남용을 하고 법무부와 국방부를 개편을 하고, 이 트럼프의 과장된 이미지로 결국은 공화당의 극단적인 이념의 급진주의자들이 은폐되잖아요. 정치 혼자, 여러분들 정치 혼자예요? 아니죠. 제 말 이해하세요? 공화당 내 급진 세력들이 결국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잖아. 근데 이 공화당 내 급진 세력들은 트럼프 뒤에 숨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오로지 트럼프 혼자. 그러면 공화당의 정치 세력은 계속 권력을 유지하겠죠. 트럼프가 바뀌어도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은 생각이 같아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힘이 없어서 그러죠. 미국의 민주당은 현재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보시면 신종 극우 세력들 막 그렇게 욕을 하잖아요. 미국도 똑같은 거예요. 신우파 엘리트, 백인 우월주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중심으로 미국의 새로운 극우들과 공화당의 급진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네들은 자기 나라의 안보가 곧 국가의, 과거에는 여러분 전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면서 자기 우방국들의 안보도 자기네들의 안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싹 뺀 거예요. 어디요? 미국이라는 국토 안보가 미국의 안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민, 국경 통제, 마약, 범죄, 치안 문제, 이게 바로 정치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이 계속 갈등을 겪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트럼프 취임식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목사들이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가 이번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막말을 하면 할수록 마가의 지지층은 결집을 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곤란한 거죠. 예전 같은 동맹을, 그러니까 미국이 여러분들 우리나라만 동맹이 아니잖아요. 캐나다도 50번째 주로 어제 말씀드렸듯이 편입하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도 침범하려 그러지, 유럽에 있는 그린란드도 탐내지, 사우디, 중동, 북아메리카 할 것 없이 오로지 미국만을 위해서, 이게 뭐죠? 미국의 급진 극우들에 의해서 트럼프가 사실 앞에서 미추광이 노릇을 하지만 미국의 기본적인 어떤 백인 우월주의, 기독교 근본주의가 다시 세계 질서를 엎으면서 재편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미국 공화당이나 트럼프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미치광이 짓을 하면 사람들이 쟤는 상대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순응하게 돼요. 미국이 저렇게 관세 때리면 어쩔 수 없이 물어야지, 아니면 뭔가를 내줘야지 이렇게 하는데, 세계 정치라는 게 그러지가 않아요. 미국의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그린란드를 미국이 차지하겠다고 하니까 유럽 연합군들이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국제 질서가 뭐가 있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이 세계만을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다른 세계는 하나로 뭉치게 돼 있어요. 좀 있으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반미 정책, 반미 구호가 나올 겁니다. 더 이상 미국의 패권을 인정하지 않는 운동이 벌어지면 미국이 다시 고립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가 뭐를 하든지 너희들은 이해해야 된다. 그게 바로 힘의 논리로. 우리가 관세 때리면 너희들 내면 되는 거야. 아니면 너희들 끝이야. 완전 까라면 까잖아요. 근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트럼프가 취임하고 가장 힘쓸 때니까 못 이기는 척하면서 관세 협상에 나섰죠. 시간이 지나면 안 그래요. 미국을 배제하고 다른 팔로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트럼프에게 가장 여러분들, 우리 이재명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 정치인이죠. 정치인은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아야 돼요.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가 200만 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이 재외 국민 정책 확실히 손봐라. 이게 뭐냐면, 유태인이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엄청난 재력과 800만이 넘는 인구예요. 그건 뭐죠? 선거 때 800만이 움직이면 당락을 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한인사회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어떤 트럼프 정책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있는 교포들 200만 명이 어떤 트럼프를 지지하냐 반대냐에 따라서 미국도 함부로 우리나라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트럼프도 선택이 돼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200만 한인 동포들이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동포의 어떤 개선과 처우의 어떤 법에 따라서 미국의 어떤 대한민국을 압박을 가하거나 그러면 우리 한인 동포들이 200만 표는 트럼프한테 안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면 어떤 우리 교포들의 역할도 이제 커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만 없어지면 사라진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착각이에요. 트럼프는 끝나도 미국의 공화당 급진주의자들과 새로운 엘리트주의, 보수 엘리트주의자들이 꿈꾸는 게 결국은 지금 같은 트럼프의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미국이 새로운 세계 질서의 재편이에요.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안 그래 놓고선 저렇게 미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뭐냐? 트럼프 뒤에서 움직이는, 한마디로 트럼프가 미치광이 짓을 하면 할수록 트럼프를 움직이는 집단은 은폐돼요. 안 보이는 거죠. 그 집단이 저 무서운 거예요. 그게 미국의
헤리티지 대단이나 그 헤리티지 대단의 싱크탱크랑 맞물려서 미국의 급진적 신종 엘리트주의를 자랑하는 공화당의 급진파들. 그 급진파들의 목표가 바로 백인 우월주의, 백인 중심의 미국, 그 다음에 기독교 근본주의, 그 다음에 미국 우선주의. 이게 결합돼서 지금의 난민 정책, 그리고 국경 정책, 마약 정책, 어떤 세계의 정책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 트럼프도 어떻게 보면 정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모두가 잘못할 때 트럼프만 욕할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다. 그리고 11월에 미국의 중간 선거 때 결국은 계속 미국 우월주의를 외치는 이유 중에 그게 하나다. 여러분들에게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